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낭독했던 불편한 편의점 2를 들고 왔습니다. 쇳불도 당긴 김에 빼랬다고 1을 읽고 너무 텀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2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지하철에서 읽으면서 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왔는데요. 손잡이를 서서 잡고 왔는데 앉아 계셨던 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이 책에서는 주로 원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식과 소원해진 아버지 이야기, 고집불통이라 가족과 대화가 단절된 아버지 이야기 등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저도 나이를 조금 먹게 되고 하니까 이게 좀 마니아하게 웃을 수만은 없고 깊이 공감이 가고 때로는 많이 슬퍼지고 뭐 안타깝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감정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0만 독자를 사로잡은 재미와 감동, 불편한 편의점이 다시 열렸다. 한층 진득해진 이야기와 궁금증 가득한 캐릭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다시 편의점에 모여든다. 불편한 편의점 2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점장 오선숙. 출근하던 선숙은 사람들의 시선이 연달아 자신에게 꽂히고 나서야 마스크를 안 쓴 걸 깨달았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 옆구리에 걸린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까먹지 말라고 문 옆에 걸어두고서도 그냥 집을 나서기를 수차례. 이놈의 마스크는 써도 적응이 안 됐다. 코로나 시대 역시 도무지 적응할 수 없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던데 이번에는 이 종족도 어쩔 수 없는지 백신도 영 신통치 않아 보였고 치료제도 지지부진이었다. 돌파 감염이니 뭐니 해서 맞은 백신을 또 맞으라고 했다. 그것도 이번에는 다른 상표의 백신을 맞아야 할지 모른다는데 부작용도 있다고 하고 노인들에겐 위험하다고도 하는 둥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바이러스가 요동치는 세상에서 선숙 같은 소시민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 500m 남짓 거리를 걷는데도 숨이 가빴다. 한여름 열기에 마스크로 호흡까지 힘들어지니 살집이 있는 선숙으로선 밖에 나오는 일 자체가 불편했다. 선숙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산책할 수 있는 예삐와 까미가 부러울 지경이었다. 그나저나 오늘은 밤까지 일해야 해서 녀석들 산책이나 시킬 수 있을지는 걱정이 들었다. 딸랑 행사 전단과 구인 전단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까지 덕지덕지 붙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다. 매장 안은 시원했다. 자신의 직장 올웨이즈 편의점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녀는 크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과거 직접 실내 포차나 호프집을 운영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만끽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왜일까? 오래 일해서? 익숙해져서? 아마도 점장이어서가 아닐까? 사장이면 매출과 운영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알바는 급여도 적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져 불안하다. 그러나 점장은 책임감이 들긴 하지만 사장만큼은 아니며 알바보다는 급여도 많고 안정적인 자리다. 무엇보다 이곳은 선숙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며 털을 다진 청파동 유일의 올웨이즈 편의점이 아닌가. 지금은 동네마다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끼리 경쟁하는 구도이지만 이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매장이 줄고 있는 형국이었고 올해 초 숙대 정문 앞 매장이 없어지고 나서는 청파동 유일의 올웨이즈 편의점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편의점 살림살이가 나아졌냐고? 택도 없는 소리다. 본사가 힘을 잃고 있는데 이곳이라고 나을 리 없자는가.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은 더 많은 행사 상품과 저렴한 자사 상품들을 쏟아내는 반면 여기는 맥주 할인 품목도 줄어 얼마 전엔 4캔 만원 맥주 단골 손님마저 잃어야 했다. 매일 퇴근길에 들러 맥주 4캔에 안주거리를 사가던 그는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샌드위치나 버거 같은 신선식품을 해치워주는 기특한 고객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언젠가부터 밀가루 회사 상표 맥주와 구두약 회사 상표 맥주를 찾더니 급기야 골뱅이 회사 상표의 맥주까지 묻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있어도 드릴 여유가 없는 선숙으로선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결국 그는 아쉽네요 라고 한마디 던진 뒤 매장을 나섰고 이후로 다시 볼 수 없었다. 선숙은 그 특이한 상표의 맥주를 발주해야 하나 하고 고민에 빠졌고 아들에게 이에 대해 물어야 했다. 색다르잖아. SNS에 올리기도 좋고 맛도 괜찮더라고. 너도 먹어봤어? 엄마, 난 소주 파잖아. 근데 그런 거 초반에만 반짝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들의 말이 위안이 됐다. 비록 맥주 마니아 사내를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세상에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겠으며 다 모자라고 부족한 대로 살며 버티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원래 우리 편의점은 불편하기로 소문난 곳인데 어쩌란 말이냐. 일종의 될 대로 되어라 정신. 걱정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오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선숙은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이 공간이 좋았다. 부족하고 모자란 꼴이 자신의 인생과 닮아서였다. 경영난에 허덕이며 근근히 운영되는 게 적자 인생으로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소시민 오선숙 같게만 느껴졌다. 시제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려는 찰나 근무조끼를 벗은 반팔 셔츠 차림으로 곽 선생이 다가왔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피로감에 젖은 눈빛에는 민망함이 겹쳐 있었다. 평소 표정 변화가 없는 곽 선생답지 않은 모습이 선숙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점장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평소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일관해 마스크로 입을 봉한 건지 의심이 가던 이 사내가 하자는 이야기라면 안 듣고도 뻔하다. 그녀는 불길한 느낌을 애써 지우며 곽 선생을 빤히 바라봤다. 예, 말씀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주일 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가 며칠 전 하루 휴무를 부탁할 때부터 뭔가 일이 있을 듯 했다. 곽 선생님, 새로운 일자리는 구해놓으신 건가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물었다. 곽 선생은 지난 1년하고 수개월간 편의점의 밤을 지켜줬지만 나이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다른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곤 했다. 시제는 종종 틀렸고 다달이 바뀌는 행사 내용도 헷갈렸으며 포스기의 부가기능 사용법도 여전히 서툴렀다. 유일하게 잘하는 거라면 좀도둑을 잡는 것이었는데 야간에 물건을 슬쩍하던 손님을 3번이나 잡은 눈썰미는 전직 형사라는 그의 이력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예, 지방에 건물 경비 자리가 생겨서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 어디요? 광주입니다. 제 고향이에요. 그럼 아름아름으로 구한 자리인가요? 휴무일에 고향 경조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중 하나가 제법 큰 빌딩 건물주더군요. 새로 경비를 구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편의점 일을 한다니까 이참에 내려오라고 합니다. 잠깐 고민 끝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일해야 해서 촉박하게 말해 죄송합니다. 선숙은 그가 촉박하게 말한 것보다 이렇게 달변인 게 더 서운했다. 무뚝뚝한 남자들. 말 한마디 표현 한번 해주면 좋을 상황에서 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그래서 생긴 오해 역시 제대로 풀 줄 몰랐다. 곽 선생 역시 다르지 않았기에 다가가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건 저녁 알바인 정군도 마찬가지다. 입대를 기다리며 4개월째 알바 중인 이 청년은 돌부처나 다름이 없다. 물론 말 많고 화도 많은 50대 아줌마 점장이 두 사람에게 편한 상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죄송할 것까지야 있나요? 그나저나 빨리 사람을 구해야 할 텐데 일단 사장에게 말하고 나서 구인 광고도 올려볼게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곽 선생이 선숙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유리문을 열고 퇴근했다. 구인, 사람을 구한다는 것. 편의점 점장 제1의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미 주말 알바를 찾는 중이었는데 평일 야간 알바까지 구하는 상황에 그녀는 머리가 다 지끈거렸다. 활기차게 시작하려던 하루가 발목을 잡혔다. 오전부터 점심까지 손님들을 받으며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부족한 상품을 보충하고 새로 입고된 신선식품을 검수해서 진열했다. 짬을 내 유통기한이 막 지난 샌드위치에 우유로 점심을 때우고 보니 오후 1시. 이쯤이면 깨어났을 것이다. 선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최근 통화를 살펴 영숙 언니 아들이라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 이름을 강 사장으로 바꿔둔다는 걸 자꾸 미루고 만다. 이 녀석과 관련해서는 손끝 하나 대기 싫어서다. 통화 대기음이 길어지자 짜증이 일었다. 이윽고 막바지에 맞추기라도 한 듯 전화가 연결되었다. 왜요? 주말 알바 구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곽 선생이 그만둔다네. 잠시 탄식이 들리는가 싶더니 강 사장이 퉁명스레 물었다. 얼마 달래요? 그 아저씨는 아무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참... 에이... 응? 그만둔다고 하던데. 에이 뭐 그거 돈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1년 넘게 일했는데 알바비 인상 안 해줬다가 투덜대는 거라니까. 돈 좀 올려주면 그만둔다는 말 쏙 들어간다고요. 아니야. 고향 광주에 건물 경비 일구했다고 서둘러 달랬어. 아주 시나리오를 써오셨군. 이모도 참 순진하시긴. 내가 곽씨 아저씨랑 통화할게요. 거참.
선숙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강 사장은 전화를 끊었다. 잠이 덜 깬 목소리부터 자신과 곽 선생을 무시하는 내용까지 모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녀가 오늘 마주한 곽 선생의 태도는 진지했다. 그런데 대체 녀석은 무얼 근거로 곽 선생이 강짜를 부린다고 여기는 걸까? 먼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참으로 한심하게 그지없었다. 강 사장, 영숙 언니 아들, 아니면 민식이. 30년도 더 된 어느 날 교회에서 영숙 언니의 까불까불한 아들로 만났을 때부터 되바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날건달이 될 줄은 몰랐다. 문제는 이 녀석이 현재 자신의 상관이자 편의점 운영의 결정권자라는 점이다. 녀석은 편의점 수익에만 관심이 있지 운영에 관해선 티끌만큼 모르는 데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발주 넣는 것도 직원 관리도 하기 싫은데 사장이니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시켜야 했고 그래서 선숙을 점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민식은 편의점이란 원래 오토로 돌리는 거라며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다. 말은 그렇게 하고 형편 운운하며 점장 급여는 짜게 굴었다. 그리하여 선숙은 알바 때보다 고작 40만 원을 더 받으며 발주부터 직원 관리까지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된 것이다.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영숙언니였다. 자신의 손을 잡고 가게와 민식을 함께 부탁하던 그녀의 눈빛을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정군이 휴무를 신청했고 대체 알바가 구해지지 않아 저녁까지 선숙이 꼬박 편의점을 지켜야 했다. 어둠이 찾아오고 퇴근길 손님이 들기 시작하자 피로가 훅 몰려왔기에 그녀는 즐겨 마시지 않는 에너지 드링크를 2개나 비워냈다. 그때 문을 열고 곽 선생이 들어왔다. 선숙은 시계를 살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렀다. 곽 선생은 정군이 오늘 쉰다고 들었다며 교대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 살짝 감격했던 선숙은 그에게 심심한 콧방귀를 뀌었다. 아니, 그럴 거면 일찍 나오겠다고 미리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사람이 좀 호기도 부리고 농담도 하면 좋을 텐데. 가족들이 참 답답했겠네. 라고 생각하다가 집 나간 자신의 남편이 떠오르자 콧방귀는 이내 한숨으로 바뀌어버렸다. 젠장. 이럴 때면 골든 레트리버가 그중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돼 매장을 떠난 야간 알바사네. 그 인간은 어디서 잘 살고 있으려나? 잠시 궁금증이 일었지만 지치고 허기진 나머지 생각을 접고 귀가를 준비했다. 참, 강 사장이 퇴직 수락했습니다. 근무조끼를 벗고 창고에서 나오는 그녀에게 곽 선생이 말했다. 그제야 아침의 기억이 떠올랐다. 선숙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곽 선생에게 다가갔다. 강 사장이 뭐래요? 시급 올려준다고 가지 말래요? 예. 그래서 시급 5만 원 하면 안 가겠다고 답했지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 보지 말자고 하더군요. 아휴, 성질머리하고는. 괜찮습니다. 그 친구 레퍼토리입니다. 벌써 수차례 들었어요. 제가 이 편의점 알바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말하며 일하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곽 선생이 마스크 안에서 입꼬리를 실룩이는 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야간 알바 구인이 시급하다. 선숙은 에코백을 내려놓고 곽 선생을 나오게 한 뒤 카운터 안으로 진입했다. 안쪽에 자리한 컴퓨터로 알바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렸고 올웨이즈 편의점 전용 구인 전단을 출력해 볼펜으로 내용을 채웠다. 마지막으로 전단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뒤 곽 선생을 돌아봤다. 안 그래도 처지고 있었는데 일찍 나와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갑자기 그만되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목례를 하던 그에게 그녀 역시 고개를 숙여 답했다. 유리문을 열고 나온 선숙은 주말 알바 구인 전단 옆에 방금 출력한 야간 알바 구인 전단을 붙였다. 나 원참 1+1 구인 전단이라니. 이 편의점이 알바 잡아먹는 곳이라 오해받을까 걱정이 들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콧노래가 나왔다. 아들이 좋아하는 비빔밥, 삼각김밥을 2개나 챙겼고 돌아가 예삐와 까미를 산책시킬 시간도 번 것이다. 역시 퇴근이 피로회복제다. 아까의 노고 남은 간대 없이 선숙은 종종 걸음으로 여름 밤거리를 지나 집에 다다랐다. 아들의 방에선 여전히 총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것이 게임 속 소음이 아니고 외국 드라마의 액션 장면이라는 걸 그녀는 예상할 수 있었다. 지난해 가을, 아들은 오랜 첩거를 끝내고 취업에 성공했다. 이런 식의 용케 들어간 그곳은 영화와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다. 대기업을 때려치운 아들이 영화계에 발을 들였을 즈음 알게 된 영화 제작사의 회사라고 들었다. 코로나로 영화계가 힘든 상황이라 영화 제작사도 드라마 제작을 하게 됐고 이에 새로 인력을 충원하며 아들에게 제안이 왔다고 했다. 한때 쓸데없는 영화일 같은 걸 한다고 타박했는데
선숙은 세상 일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기획 PD라는 아들의 직업은 선숙이 보기엔 묘하기 그지없었다. 하루 종일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드라마를 보는 게 일이었다. 물론 감상하는 것 말고도 다른 일들이 더 있었겠지만 그녀가 보기엔 일 같지 않은 일을 하면서 아들이 매달 월급을 받는 게 놀라웠다. 심지어 재택근무를 하며 일주일에 2번밖에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일을 했고 그 모습은 과거 아들이 게임에 빠져 방에 처박혀 있는 것과 비슷해 보였기에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은 이제 OTT 시대라면서 넷플릭스라는 돈 내고 보는 채널이 있다고 했다. 자기 회사는 그곳에 작품을 걸 거라고 했다. 선숙은 용어부터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설명해주는 모습이 그저 흡족했다. 자랑하고 싶은 자기 일을 하게 된 아들이 대견했고 그걸 엄마에게 표현해준다는 게 고마웠다. 불과 1년 반 동안 일어난 두 사람 사이의 변화였다. 선숙은 이제 아들을 닥달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고시 같은 걸 보라고도 안 한다. 결혼하라는 말도 안 하기로 했다. 아들 세대 앞에 놓인 형편이 자신의 젊을 때의 기준과 다르다는 걸 아들의 설명을 듣고 인정한 뒤에 일어난 변화였다. 자신과 분리되려는 아들의 모습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거리를 지키게 되었다. 다 큰 아들의 삶 역시 될 대로 되겠지 였다. 엄마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용인하고 나자 아들이 무슨 일을 해도 믿고 지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을 많이 못 버는 일이어도 그것이 아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자신도 좋아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들 역시 엄마가 점장이 되자 이것저것 살펴주었다. 어릴 적 치과 가기 싫어했던 것처럼 엄마의 편의점 오기를 질색하던 녀석이 이제 수시로 들러 매장을 살피며 조언을 해주었다. 얼마 전 과감하게 발주를 넣은 신상 캔커피도 아들의 추천이었다. 과테말라 고급 원두를 쓴다는 그 상품은 꽤 팔려 곧 추가 주문을 넣었다.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카페를 덜 가니 편의점에서 괜찮은 커피 상품을 찾을 거라던 아들의 추천 이유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물론 매출이 오른 것 못지않게 아들이 엄마 일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선숙을 기쁘게 했다. 어느새 총소리가 줄어들고 웅장한 음악이 아들 방에서 흘러나왔다. 드라마 한 회가 끝나가나 보다. 선숙은 비빔밥, 삼각김밥 2개를 식탁에 마주 세워둔 뒤 아까부터 낑낑대는 예삐와 까미에게 목줄을 채워 집을 나섰다. 드라마 보는 일을 마치고 나온 아들이 비빔밥, 삼각김밥을 보고 반색할 모습을 떠올리며 뿌듯한 마음으로 산책을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편의점이 들어선 강 사장의 몰골은 도저히 봐주기 힘들었다. 부어오른 살집에 박스형 반팔티가 쫄티꼴이 되었고 땀 냄새와 술 냄새가 오묘하게 섞여 당장이라도 환기를 해야 할 판이었다. 강 사장은 반바지 아래 두툼한 허벅지를 긁으며 매장 안을 어슬렁댔다. 마치 이 골목이 자신의 영역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곳곳에 오줌을 싸는 개처럼 두리번대며 진열대를 살폈다. 선숙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끄고 계산대로 온 여자 손님에게 집중했는데 마스크를 썼음에도 손님이 코를 찡그리는 게 느껴졌다. 선숙이 계산을 마치자 손님이 나갔고 기다렸다는 듯 강 사장이 앞에 와 섰다. 이모, 발주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데? 저기 안 나가는 여름 과일들 왜 계속 드려요? 조각 수박이며 파인애플이며. 에? 안 나가긴 매출 확인해봐. 여기 어디 앞이거든. 여학생들이 과일 챙겨 먹는 거 모르지? 저거 시들어 보여서 맛대가리 없을 것 같은데. 흰소리 말고 매장이나 자주 나와. 그럼 알 테니까. 아니 점장이 떡하니 있는데 내가 자주 오면 인력 낭비죠. 난 이모만 믿는다니까. 강 사장이 능글맞은 표정으로 돌아서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맥주 4캔을 꺼내 들고 다시 왔다. 당연히 계산은 안 한다. 봉지도 그냥 줘야 한다. 사장이니 그건 뭐라 못해도 입 다물고 있을 선숙이 아니었다. 사업 구상하고 있는 거 맞아? 술 좀 작작 드셔. 대나부터 맥주 마시고 그럼 되겠어? 모르시긴. 낮 맥주가 머리를 기막히게 깨우거든요. 비록 내가 이 맥주 사업 통수 맡고 타격이 있었지만 두고 보세요. 내가 엄청난 트림 냄새가 마스크마저 뚫고 들어와 선숙은 대놓고 미간을 찌푸렸다. 아, 이 자식 정말 영숙 언니 아들만 아니면. 그녀는 놈의 등짝을 후려치고 싶은 걸 겨우 참아냈다. 선숙의 속도 모르고 희죽 웃으며 편의점을 나가던 강 사장이 순간 멈춰섰다. 구인 전단을 살핀 녀석은 꼬투리를 잡아 즐거운 학생 주임처럼 의기양양 다가왔다. 이모, 진짜 야간 알바 이거 주 5일이 뭐야. 이틀씩 4일씩 끊으라고 했잖아요. 안 돼. 그럼 아무도 지원 안 해.
주 5일 플러스면 주휴수당은 어쩌려고. 주 5일 연속 근무는 이모랑 곽씨 아저씨로 끝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럼 사람 못 구할걸. 강 사장이라면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이틀만 반근무 하겠어? 하지, 개털들이. 요즘 코로나라 알바 자리 귀하다던데 더구나 방학 아닌가? 대학생들 알바 구하기 전쟁이라던데? 이모, 내가 아무리 바지 사장이라지만 내 말 너무 씹으면 섭해요. 전단 이틀 사흘로 고치고 그 알바 사이트도 고치고. 끙. 일단 비는 피하기로 했다. 알겠다고만 답했다. 왜냐면 강 사장은 저렇게 떠들고도 곧 신경 끄고 퍼질 테니까. 지난번 정군 고용 때도 그랬다. 군대도 안 간 어리버리니 최저시급 주지 말자고 우기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 선숙은 화를 꾹 참고 강 사장을 따라가 앞문에서 배웅하며 전단을 떼는 신용만 했다. 이틀 사흘로 올리면 일주일 안에 야간 알바 구하기는 불가능이다. 당장 다음 주에 비는 곽 선생의 자리를 채우려면 이 수밖에 없다. 일단 주 5일로 뽑고 강 사장이 반대하면 사람도 못 구했으니 직접 일하라고도 선숙도 강짜를 부르기로 했다. 강 사장은 자기가 사회에서 세게 굴렀다고 유세를 떨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본인 오선숙도 만만치 않다는 걸 일깨워줄 때가 된 듯했다. 정군과의 근무 교대를 앞둔 4시가 다 되어갈 즈음 계산대 앞으로 한 젊은 여자 손님이 초콜릿을 들고 와 섰다.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받은 손님은 돌아서려다 잠시 머뭇거렸다. 저기요, 혹시 야간 알바다. 야간 알바 지원자여야 한다. 속으로 되뇌이며 선숙이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마스크 위로 진한 눈썹에 차분한 눈빛이 고와 보였다. 아니, 요새는 마스크를 써서인지 젊은 사람들 인상이 다 좋아 보였다. 알바하시게? 숙대생이에요? 성격 급한 선숙이 질문을 터뜨렸다. 여자 손님이 다시 멈칫하고는 마스크 안에서 입을 조물거리는 게 느껴졌다. 그게요, 야간 알바... 맞아요. 야간 알바 구해요. 여기 동네라 안 위험해. 지구대도 가까워.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아니고요. 야간에 알바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환갑 좀 지나 보이는? 응? 곽 선생은 갑자기 왜? 선숙은 그녀가 알바 지원자가 아니라 김이 샜고 절로 퉁명스러워졌다. 그분은 왜요? 저번에 안 계시던데 어디 아프시거나 그래서 그만둔 건가요? 아니, 휴무낸 건데 어제는 근무하셨지. 그런데 왜요? 곽 선생이라 아는 사이인가? 여자 손님이 수줍어서 그러는 건지 수긍을 한다는 건지 고개를 살짝 움직였다. 선숙은 답답해 참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혹시 곽 선생 딸이에요? 그러자 토끼 눈처럼 눈이 커진 그녀가 선숙 앞으로 몸을 들이밀며 물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 아빠랑 닮은 구석이 없는데. 곽 선생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다고 했어요. 나한테 사진도 보여줬는데 마스크 써서 내가 못 알아봤네. 근데 자세히 보니 일자 눈썹 비슷해. 그치? 닮은 데 있네요. 곽 선생의 딸이 이 말을 한번 쓸고는 선숙의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정군이 들어왔다. 정군은 특유의 하는 둥 마는 둥 묵례를 하고 창고로 향했다. 저 교대인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제가 차 한 잔 살게요. 그녀가 선숙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뭔가 성가신 일로 느껴졌지만 자신을 향한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피할 도리가 없어 보였다. 얼음 뜬 연갈색 음료에 시럽을 듬뿍 뿌려 빨대로 휘휘 저은 뒤 한 모금 쭉 빨았다. 달고 시원한 아이스 카페 라떼는 선숙의 여름 최애 음료였다. 물론 누가 사줄 때만 마신다. 평소 그녀는 커피에 돈 쓰는 걸 아까워했기에 이럴 때는 꼭 아이스 카페 라떼를 마셔줘야 했다. 다시 한 모금 마시고 여유를 머금은 선숙은 곽 선생 딸을 바라보았다. 말해보라는 눈빛을 보내자 그녀는 입가에 가져가던 아메리카노 머그잔을 내려놓고 선숙을 응시했다. 저는 학창시절에 수영선수였어요. 돈도 꽤 들었는데 아쉽게도 선수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지금은 수영 강사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코로나로 일거리가 줄어 일주일에 며칠 안 나가요. 그래서 낮에 찾아올 수 있었군요. 평일에 직장인이면 오기가 그럴 텐데. 사실 먼저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께 제 얘기를 하셨다는데 놀랐어요.
선생님 말고 그냥 오 여사라고 불러요. 예, 오 여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몇 해 전에 이혼하셨고요. 아버지와 서먹한 저와 남동생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후로 전화를 드리면 왜 그러냐고 취조하듯 물으시고 전화를 안 하면 직접 연락하셔서 왜 요즘은 전화 안 하냐고 물으시고 도무지 아버지와는 대화가 안 됐어요. 워낙 무뚝뚝한 성격에 경찰 생활이 몸에 밴 분이라 좀 무서우시거든요. 게다가 함께 살 때 어머니와 싸우는 걸 많이 본 저희는 아니 싸웠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고 화를 내시는 걸 보며 자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았고요. 그녀는 감정이 격해지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 선숙은 커피를 들라는 신용을 했고 그녀는 머그잔을 입에 가져가 입술만 죽인 뒤 말을 이어갔다. 동생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지만 저는 서울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저는 사실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아버지 생각이 종종 났어요. 아버지가 제 수영 강습비니 대회 참가비니 다 감당하셨고 심지어 대회가 있는 날 주요 사건 수사를 뒤로하고 몰래 경기를 보고 가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늘 무뚝뚝하셨지만 뒤로는 제가 선수가 되는데 필요한 걸 다 책임져 주셨죠. 다만 선수로 성공하지 못한 뒤에 저는 늘 주눅이 들었고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와도 갈등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빨라질수록 선숙 역시 이야기에 몰입되어 갔다. 선숙은 빨대로 남은 아이스 카페 라떼를 저으며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텅 빈 시간처럼 제 10대의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고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모는 최근에 아버지를 보러 서울에 왔다가 엄청 놀라셨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원룸도 깔끔하고 밥도 잘 해드시고 심지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살며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다고 너희들이 가끔이라도 좀 살펴봐주면 안 되냐고 하셨어요. 저는 무엇보다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일하신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아서 의아했어요. 항상 고압적이셨거든요. 식당에 가서도 사소한 문제에도 호통을 치셨어요. 흔히 말하는 갑질 같은 행동 말이에요. 그런 분이 편의점 알바를 하신다는 게 정말이지 상상이 안 됐어요. 가만, 제가 사연을 너무 마구잡이로 늘어나서 죄송해요. 저는 다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전 밤에 이 편의점을 찾아와 봤는데 그게요.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붉게 상기되었다.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고 선숙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물기를 머금은 채 죄송해요 라고 속삭였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녀에게 선숙이 휴지를 건넸다. 두서 없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네요. 나 시간 많아. 괜찮으니까 편히 말해봐요. 곽 선생이랑 그래도 1년 넘게 일하며 나도 고마운 게 있거든. 따님분 힘들게 용기 내 왔는데 내가 도울 건 도와볼게요. 응? 휴지를 받아든 곽 선생 딸이 서둘러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선숙은 남은 아이스 카페 라떼를 마저 마셨다. 잠시 뒤 진정한 그녀가 뭐라도 더 드시겠냐고 물었다. 선숙은 음료는 됐고 원래 귀가에 간식 먹을 시간이니 쿠키나 조각 케이크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녀가 카페 디저트 진열대로 향했고 선숙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음식 대접이라도 잘 받고 자기 시간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주문을 마치고 돌아온 곽 선생 딸이 한결 침착해진 얼굴로 선숙 앞에 마주 앉았다. 집으로 향하며 선숙은 생각에 생각을 더했다. 곽 선생은 정말 딸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외면한 것일까? 마음 같아서는 바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건 또 예의가 아니고 딸의 부탁과도 맞지 않았다. 지난주 도저히 혼자 올 용기가 안 난 그녀는 친구를 대동하고 야간에 편의점을 찾았고 상품을 골라 조심스레 카운터를 향했다고 했다. 그런데 곽 선생은 딸을 본체 만취하고 계산을 했다는 것이었다. 혹시 마스크를 써 못 알아본 건가 의문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고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기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친구는 아버지가 손님들과 눈을 안 마주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몰라봤을 거라고 했지만 그건 그것대로 서운한 일이었다. 어떻게 마스크를 썼기로써니 딸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알아보고도 무시한 것일까?
어떤 것이든 그녀에겐 실망으로 다가왔고 며칠간 마음이 불편하고 가슴이 저렸다고 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이번 주에 다시 편의점을 찾았으나 곽 선생의 부재를 접하고 걱정이 되었다고 했다. 이러다 아버지가 편의점을 그만두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게 아닐까? 결국 아버지와 독대를 해야 하는데 자꾸 자신감이 떨어진 나머지 무작정 낮에 와봤고 선숙을 보자 무언가 말해줄 수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 대화를 청했다는 것이었다. 평소 같으면 선숙은 거침없이 생각을 털어놓았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신중해야 했다. 막무가내. 어찌 보면 자신의 지난 삶에서 선숙이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남편과 아들을 대할 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았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때는 나가 아니라 관찰자의 시점으로 자신의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배웠다. 누구에게? 영숙 언니에게. 아들과 대화의 물꼬를 튼 시점에서 얼마 안 지나 다시 성질이 끓어오르던 찰나 그녀의 주의 깊은 조언으로 아들에게 막무가내 따지는 버릇을 잠재울 수 있었다. 이후 선숙은 영숙 언니에게 고맙다고 밥을 샀고 당시 유행하던 마라탕이란 걸 먹으며 한바탕 수다를 떨었다. 조언 덕에 아들과 관계가 한결 나아졌다는 말에 영숙 언니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자기 문제에는 안 먹히는 게 수수께끼라며 풀이 죽었다. 이에 선숙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니 마라탕 국물을 시원하게 들이키라고 했고 그래서 영숙 언니가 마라탕 국물을 그릇째 들이켜다가 사례가 들려 한참을 고생했던 일이 떠올랐다. 맵지만 맛있는 음식 같은 영숙 언니와의 추억에 선숙은 코끝이 다 시려왔다. 아무튼 고심 끝에 선숙이 내린 결론은 눈 밝은 곽 선생이 딸을 못 알아봤을 리 만무하다였다. 하지만 역시 주의 깊게 다뤄야 하는 문제였기에 내일 근무교대 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곽 선생 딸에게 용기가 나면 다시 찾아오라고 말하려 했으나 생각해보니 곽 선생은 곧 편의점을 떠난다. 서둘러야 했다. 선숙은 자기 앞에서 노심초사하던 사람을 위해 대신 용기를 내기로 했다. 오늘도 400명 넘었대요. 정말이지 줄질 않아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선숙은 카운터에 곽 선생을 향해 외쳤다. 기존 식사 여부와 오늘의 날씨에 이어 한국인의 아침 인사가 되어버린 전날 코로나 확진자 수로 운을 뗐다. 곽 선생은 동의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역시 위 무거운 사내다. 코로나 걸릴까봐 무서워 죽겠어요. 아직 1차도 못 맞았고. 다시 한번 운을 댔다. 언제 맞으십니까? 이미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곽 선생이 인사차 물었다. 이번 달 말인데 맞은 사람들이 엄청 고생했다고 해서 걱정이 크네요. 아, 그때 곽 선생님도 아파서 하루 못 나오셨죠? 그랬죠. 나도 나지만 우리 아들 차례는 언제 돌아오나. 암튼 그때까지 내가 어디 꼼짝도 말고 집에 있으라 했어요. 다행히 재택근무라 싸돌아다닐 일은 없더라고요. 아들 이야기로 본론을 열었다. 다행이군요. 자제분들은 어떠세요? 다들 안전하죠? 내 아들 이야기를 했으니 당신 딸 이야기도 해주셔야지. 하지만 그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통창 너머로 흘릴 뿐이었다. 어쩔 수 없다. 선숙은 장기인 압박을 가기로 했다. 있잖아요. 자식들과 서먹해도 이런 땐 연락해야 해요. 코로나에 좀 어떠냐고. 거리두기 잘하고 있냐고. 요즘 이게 다 인사예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물론 그렇죠. 지금이라도 연락해보세요. 저한테 지난번 자녀분들 사진도 보여주셨잖아요. 다들 인상이 좋아서 그때 참 부러웠는데 말이야. 이번에 부추겨보는 거다. 그러자 곽 선생의 눈초리가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다. 그랬나요? 그럼요. 특히 따님이 곱고 반듯하게 생긴 게 우리 아들이 3살 어리지 않았으면 탐낼 뻔했다니까요. 호호호호. 선숙은 필살기를 썼다. 곽 선생은 독침이라도 맞은 듯 골똘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창고로 가지 않고 카운터 주변을 서성였다. 사실 얼마 전에 딸을 만났습니다. 곽 선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선숙은 반사적으로 카운터를 향해 몸을 들이댔다. 어머, 그래요? 잘 지내고 있죠? 예,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음식점? 딸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나요? 아니, 이제 딸이 아빠 사줘야 하는구나. 선숙은 계속 뭉치며 곽 선생을 살폈다. 그게 잠깐 봤습니다. 밥 먹고 그러진 못하고 아쉬웠겠어요. 하긴 요즘 돌아다니며 밥 먹는 것도 그래요. 잠깐이라도 봤으면 됐죠. 정말 잘하셨네. 선숙은 창고로 향했다.
에코백을 보관함에 두고 근무조끼를 입고 나오니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곽 선생이 눈에 들어왔다. 옳거니 판이 깔렸다. 이제 딸이 왔다 간 걸 솔직히 말하고 다음에 딸이 오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해줘야지. 마침 손님 하나 오지 않으니 그야말로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선숙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곽 선생 앞에 와섰다. 그때였다. 곽 선생이 고개를 들어 선숙을 똑바로 응시했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제 점장님께 제 딸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순간 선숙은 뇌성병력이라도 들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팔에는 금세 소름이 돋았다. 또렷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묻는 곽 선생의 모습이 범인을 취조하는 형사 같았다. 선숙은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었다. 곽 선생은 내가 어제 딸을 만난 걸 이미 알고 있다. 그걸 본 사람은 저녁 알바 정군뿐이었다. 그렇다면 정군이? CCTV를 돌려봤습니다. 지난 며칠째 그래왔거든요. CCTV? 이 사람 진짜 전직 형사 맞네. 선숙은 어른에게 꿍꿍이를 들킨 아이처럼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이대로 있기에는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CCTV로 확인했어요? 참, 그거 점장만 볼 수 있는 건데 함부로 그러시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딸이 또 왔다 갔는지 궁금해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확인했습니다. 어제 딸이 와서 점장님과 함께 나가더군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점장님과 딸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슨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아빠 흉본 거지. 농담이에요. 딸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아빠가 정말 자기를 못 본 건 아닐지, 아빠가 정말 자기를 못 알아본 건지, 알아보고도 외면한 건지. 지금 보니까 알아보신 거 맞네. 근데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못 알아본 척 했냐고요? 농담이에요. 딸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아빠가 정말 자기를 못 알아본 건지, 알아보고도 외면한 건지. 지금 보니까 알아보신 거 맞네. 근데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못 알아본 척 했냐고요? 선숙은 자기도 모르게 쏘아붙였다. 곽 선생은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가 특유의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괜한 말을 했나 후회가 들 찰나 곽 선생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살폈다. 부끄럽군요. 뭐가요? 갑자기 온 딸을 보고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선숙이 혀를 차는 소리가 마스크를 뚫고 나오자 곽 선생이 눈을 끔뻑이고 덧붙였다. 가족도 손님처럼 대하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게 몸에 배서인지 진짜 가족도 손님처럼만 대했나 봅니다. 제가 넋이 나갔습니다. 아이구야. 추임새를 넣으며 선숙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전직 형사는 당신이지만 진술은 내가 받아냈다. 그녀는 승기를 잡은 듯 굳은 표정에 곽 선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비해온 말을 신중하게 건넸다. 따님에게 제가 연락하기로 했어요. 따님은 아버지가 진짜 몰라본 건지 용기를 못 낸 건지 궁금해했거든요. 오늘 연락하면서 아버지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한다는 것도 알릴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 전에 딸이 찾아오면 그때 먼저 아는 척 하세요. 곽 선생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가 봐요. 오죽하면 저한테 커피에 케이크까지 대접하며 아빠에 대해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얘기 들어주고 여기 편의점 삼각김밥이든 캔커피든 건네줘요. 그건 달아나요. 내가 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이는 곽 선생을 말리곤 선숙은 시제 점검을 핑계로 그를 카운터에서 몰아냈다. 곽 선생은 머뭇거리다가 곧 창고로 들어가더니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삼각김밥은 왜 주라고 한 걸까? 선숙은 갑자기 삼각김밥을 준 큰 개의 모습이 떠올라 키득거려 했다. 골든 레트리버를 닮은 곽 선생의 전임자와 곽 선생. 두 사람이 그동안 편의점의 밤을 지켜줬다. 그런데 새 야간 알바를 어찌해야 하지? 아직도 지원은커녕 문이 하나 오지 않았다. 이 점포의 밤을 책임질 파수꾼을 새로 구해야 한다는 압박에 점장 선숙은 다시 머리가 지끈거렸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선숙에게 진열대를 정리하던 정군이 다가왔다. 돌붙여 뺨치는 정군이 먼저 말을 꺼내려는 걸 보고 퍼뜩 긴장이 됐다. 그만둔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줘. 야간 알바와 주말 알바 구하기도 벅찬데 정군 너까지 그만두면 진짜 낭패가 아닐 수 없단다. 정군의 용건이 퇴사는 아니었지만 선숙은 또 한 번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제 저녁 한 사내가 찾아와 야간 알바로 일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점장님이 계신 낮에 다시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왜 내 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선숙이 묻자 정군이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건 제 일이 아니잖아요. 흥분한 나머지 선숙은 지금 야간 알바 다급한 걸 모르냐? 내 전화번호 알려주는 게 무슨 힘든 일이라고 그거 하나 못하냐? 마구 쏘아붙였다. 이에 정군이 당황해하며 자기는 점장님 쉬는 시간에 전화 받기 싫어하실 것 같아 안 알렸다고 답했다. 거짓말이다. 그냥 귀찮았을 뿐이다. 무신경하고 관심이 없을 뿐이다. 일하는 가게에 문제가 생겨도 동료가 곤란해져도 자기 시급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 내 시간에 야간 알바 지원자 없었거든. 정군. 가게가 힘들면 자기도 여러모로 불편해질 텐데 어떻게 자기 일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반성을 하는지 마스크 안에서 혀를 내놓았는지를 모를 녀석에게 힘주어 말한 뒤 선숙은 편의점을 나섰다. 집에 온 그녀는 저녁을 차리고 아들의 퇴근을 기다렸다. 얼마 뒤 재택근무를 마치고 방에서 나온 아들은 트레이닝 반바지에 반팔 와이셔츠 차림이라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럼에도 어차피 상체만 보이니까 별 문제 없다며 웃는 아들의 넉살이 듬직해 보였다. 선숙은 퇴근할 때 있었던 정군의 무성의한 일처리에 대해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런 거냐고 따져 묻자 아들이 피식 웃었다. 아들은 요즘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알바가 눈치가 없는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어떻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관리하는 직원인데 신경을 안 쓰냐고 한마디 하자 아들이 수저질을 멈추고는 말했다. 엄마, 점장 되고 관리하느라 그러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 많이 신경 쓰지 마. 엄마만 힘들어. 인간관계 거리 딱 두는 게 좋더라고. 동료든 친구든. 가족은 어떻더냐? 라고 물으려다 참았다. 아들 말이 맞다. 선숙도 한때 사람 따위 믿지도 챙기지도 않았다. 믿을 건 개들 뿐이라고 방송 프로그램 제목처럼 개만이 훌륭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굳이 믿지 않아도 호의를 베푸는 게 가능하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다. 그러자 까먹고 있던 일이 떠올랐다. 식사를 마치자 선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시 뒤 곽 선생의 딸이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전화기 저편에 등장해 주었다. 다음날 선숙은 근무 중 짬짬이 가게 유선 전화기를 사용했다. 편의점을 거쳐간 알바들에게 전화를 걸어 야간 알바 지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야간 알바 싫어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주변에 노는 형이나 삼촌 혹은 명퇴한 아버지도 좋으니 소개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말이 안 나왔다. 대신 우리 편의점이 손님 없어 안 바쁘고 주택가라 밤에도 안전하지 않냐고 그나마 있는 장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통화했던 알바 학생은 이런 말을 남겼다. 점장님, 솔직히 전 손님 없어 별로였어요. 장사 너무 안 되면 시간 안 가요. 그리고 아무리 알바라도 마음 좀 불편하거든요. 이걸 고마워해야 하나 민망해해야 하나 잠시 고민한 선숙은 솔직히 말해줘 고맙다고만 답했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왔다. 선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빠르게 진열장 사이로 사라졌다. 선숙은 한숨을 내쉬고 노트에 적힌 마지막 알바 학생 연락처에 가위표를 그었다. 그때 화장실 24로를 들고 손님이 카운터에 다가왔다. 덩치가 좀 있는 남성이었다. 선숙이 계산을 하기 위해 바코드 리더기를 들었다. 하지만 사내는 화장지 24로를 왼손에 든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보아하니.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